환율, 금리, 매일매일 변하는 이 숫자들, 사실 우리 대부분은 흘려듣기 마련이죠. 하지만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 엊그제 무리해서 집 산 사람은 잠을 못 이루고, 갑자기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사장님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왜 우리는 이 변화에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이른바 영끌로 경기도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김대리, 그리고 같은 시기 모아둔 돈으로 미국 기술주에 투자한 박 과장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대리는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변동금리로 사업권을 대출받을 때만 해도 월 원리금 상환액이 180만원 수준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 상환액이 280만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100만원이라는 돈이 이자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커피값, 점심값을 아껴봐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박 과장은 어떨까요? 그는 작년 초 환율이 1320원 안팎일 때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엔비디아 주식을 샀습니다. 운 좋게 주가도 50% 이상 올랐지만 진짜 대박은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최근 환율이 1450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박 과장은 주가 상승분 외에 앉은 자리에서 10%에 가까운 추가 수익을 거뒀습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수백만 원의 보너스가 생긴 셈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미래를 위해 투자했는데 왜 한 사람은 매달 100만원씩 손해를 보고 다른 한 사람은 10%의 추가 수익을 얻는 이런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거대한 손처럼 우리의 지갑을 쥐고 흔드는 힘, 바로 금리와 환율입니다. 이 두 숫자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이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리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금리와 환율의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금리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우리는 보통 금리를 돈을 빌린 대가, 즉 이자라고만 생각합니다. 은행에 100만원을 맡기면 1년 뒤에 103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3만원, 즉 3%가 이자죠. 이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금리의 본질을 절반밖에 설명하지 못합니다. 금리의 진짜 정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교환 비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1000원짜리로 바꾸면 몇 장을 받을 수 있죠? 당연히 10장입니다. 여기서 1대10이 바로 만원권과 1000원권의 교환 비율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럼 질문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받는 1억권과 1년 뒤에 받는 1억권, 이 둘의 교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둘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100명에게 물으면 100명 모두 오늘 당장 받는 1억권을 택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1억권인데 말이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불확실성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현재를 더 선호하는 거죠. 둘째는,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1억권을 받는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장 그 돈을 연 5%짜리 예금에만 넣어둬도 1년 뒤에는 1억 500만 원이 됩니다. 혹은 박 과장처럼 유망한 주식에 투자해서 20%, 30%의 수익을 낼 수도 있죠. 즉, 1년 뒤에 1억권을 받겠다는 선택은 그동안 돈을 불릴 수 있었던 모든 기회를 포기하는 대가인 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1억권과 1년 뒤의 1억권 사이의 가치 차이, 이 차이를 숫자로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만약 금리가 연 5%라면 그건 시장의 사람들이 오늘의 1억권과 1년 뒤에 1억 500만 원을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겠다고 합의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금리는 단순히 돈을 빌린 대가가 아닙니다. 금리는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 사이의 교환 비율, 즉 시간의 가격인 셈입니다. 이건 우리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최신 스마트폰을 사고 싶은 강렬한 욕망, 그리고 1년 뒤에 사도 괜찮다는 인내심, 이 둘 사이의 가치 차이가 바로 금리를 만들어냅니다.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사람에게는 그 인내에 대한 보상, 즉 이자를 줘야 하고, 미래의 소득을 당겨 현재에 소비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조급함에 대한 비용, 즉 이자를 내게 하는 것이죠. 결국 작년에 김대리가 겪었던 이자 부담 증가는 단순히 빚에 대한 벌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현재 돈의 가치, 즉 시간의 가격이 그만큼 비싸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시간의 가격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그냥 누군가 책상에 앉아서 자, 오늘부터 5% 이렇게 결정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시간의 가격이 매일 매 초마다 결정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시장이 존재합니다.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대한 돈의 인기투표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의 가격인 금리가 결정되는 거대한 시장,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채권시장은 좀 낯설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규모를 보면 채권시장은 주식시장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총 가치는 약 10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경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채권시장은 어떨까요? 무려 133조 달러, 약 17경원이 넘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돈이 매일같이 거래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시장인 셈이죠. 그럼 이 거대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둘은 왜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걸까요? 복잡한 수식 대신 아주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1년 뒤에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A라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티켓이 오늘 시장에서 9만 5천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티켓을 산다면 1년 뒤 5천 원, 약 5.3%의 수익을 얻게 되는 셈이죠. 이 5.3%가 바로 이 채권, 즉 콘서트 티켓의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 BTS가 똑같이 1년 뒤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콘서트 티켓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 BTS 티켓은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인지 처음부터 9만 3천 원에 팔기 시작합니다. 이 티켓의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무려 7.5%가 넘습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돈은 10만 원으로 똑같은데 지금 사는 가격만 9만 3천 원으로 싸진 겁니다. 즉 싸게 사서 비싸게 돌려받으니 이득인 거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9만 5천 원에 산 A가수 티켓을 오늘 중고시장에 내놓는다면 과연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제 9만 3천 원만 내면 7.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BTS 티켓을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A가수 티켓은 순식간에 매력 없는 옛날 상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BTS 티켓과 비슷한 7.5%의 수익률이 나오도록 9만 3천 원 아래로 가격을 내려야 겨우 팔릴까 말까 하겠죠? 이게 바로 채권 시장의 작동 원리입니다. 여기서 BTS 티켓은 새로 발행되는 채권 혹은 시중금리를 의미하고 A가수 티켓은 이미 발행되어 거래되고 있는 기존 채권을 의미합니다. 시장에 더 매력적인 수익률을 가진 새로운 채권이 등장하면 기존에 있던 낮은 수익률의 채권은 인기가 떨어지고 그 가치, 즉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돈의 인기 투표가 벌어지는 현장이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 A가수 티켓의 만기가 1년이 아니라 10년이라면 어떨까요? 10년 동안이나 저 매력 없는 5.3% 수익률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이 BTS보다 더 대단한 슈퍼스타가 나타나 10%, 15%짜리 티켓을 내놓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즉 돈이 묶여있는 기간이 길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의 위험은 훨씬 더 커집니다. 실제로 2022년 미국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을 때 10년, 20년짜리 장기 채권을 대거 보유하고 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채권 가격 폭락으로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고 파산한 것이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채권 시장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미래의 시간에 대해 매기는 가격표인 셈입니다.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며 기존 채권을 팔고,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면 안전한 이자라도 받기 위해 채권을 사들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너무 과열되거나 혹은 너무 침체되어서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모두가 주목하는 단 한 명의 지휘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경제라는 오케스트라의 템포를 조절하는 지휘자, 중앙은행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너무 신이 나서 제멋대로 연주를 빨리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악은 소음이 되고 말 겁니다. 반대로 연주자들이 기운이 빠져서 점점 느리게 연주하면요, 지루해서 아무도 듣지 않겠죠. 경제도 똑같습니다. 경제가 너무 과열되면, 즉 너도 나도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고 집을 사고 물건을 사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값은 치솟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죠. 월급은 10% 올랐는데 내가 사는 모든 것의 가격이 20% 오르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공장은 멈추고 일자리는 사라지죠. 모두가 미래를 비관하며 돈을 쓰지 않으니 물건값은 떨어지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바로 이럴 때 나타납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말이죠. 경제가 너무 과열되어 연주가 빨라지면 지휘자는 지휘봉을 들어 템포를 늦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들도 따라서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은 비싸진 이자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개인들도 대출받아 집이나 차를 사기가 부담스러워지죠. 시중에 풀리는 돈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춰서 경제에 과열을 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연주가 늘어지면 지휘자는 활기차게 지휘봉을 휘두르며 템포를 올리라고 독려합니다. 이것이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이 이자가 싸지니까 기업들은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다시 공장을 돌리고 사람들도 부담 없이 돈을 빌려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제라는 오케스트라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죠. 이 지휘자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 경제가 한순간에 멈춰 섰습니다. 오케스트라 전체가 연주를 멈춘 것과 같았죠? 이때 지휘자로 나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역사상 유례없는 조치를 단행합니다. 당시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2007년 5.25%에 달했던 기준금리를 불과 1년여 만에 0%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이른바 제로금리 정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오케스트라가 다시 연주를 시작하지 않자 더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지휘자가 직접 무대 아래로 내려가 연주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것과 같은 양저 관화를 시작한 겁니다. 시장의 채권을 직접 사들여 수천억, 수조 달러의 돈을 시중에 그냥 뿌려버린 거죠. 실제로 2008년 이전 1조 달러가 채 안 되던 연준의 자산은 양저 관화를 거치며 4조 5천억 달러까지 무려 4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4년 뒤인 2022년 우리는 정반대의 광경을 목격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풀린 막대한 유동성과 공급망 문제로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에 최고치인 9%를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오케스트라가 너무 빠르고 시끄럽게 연주하는 게 문제였죠. 그러자 새로운 지휘자 제롬 파월은 역사상 가장 빠르고 공격적으로 지휘봉을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2022년 3월 0.25%였던 기준금리를 불과 1년 반 만에 5.5%까지 수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 번에 0.75%씩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달아 밟으며 시장에 강력한 긴축 신호를 보냈죠. 그 결과 김대리처럼 빚을 내 투자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중앙은행은 경제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조화로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템포를 조절하는 외롭고도 막중한 책임감을 지닌 지휘자입니다. 너무 서두르면 연주자들이 넘어져 다치고 너무 늦추면 관객들이 모두 떠나가 버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지휘자, 바로 미국 연준 의장이 지휘봉을 휘두르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왜 한국의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일본의 엔화 가치를 요동치게 만드는 걸까요? 자, 이제 우리는 시간의 가격을 넘어 국가대항전의 점수판으로 이동할 시간입니다. 드디어 최종 보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금리는 시간이 다른 돈의 교환 비율, 환율은 국적이 다른 돈의 교환 비율. 복잡해 보였던 두 개념의 본질은 결국 똑같았습니다. 바로 교환입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일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다른 성격의 돈과 가치를 교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 만났던 김대리와 박 과장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그들의 운명은 엇갈렸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김대리의 월이자 부담이 100만 원이나 늘어난 이유? 그건 단순히 빚에 대한 벌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잡기 위해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이라는 지휘자가 일제히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 돈의 가격, 즉 금리가 폭등한 겁니다. 김대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저렴했던 시간의 가격이 불과 1년 만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져 버린 것이죠. 그는 비싸진 시간의 가격표를 받아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미국 기술주에 투자했던 박 과장이 15%의 추가 수익을 올린 이유는 뭘까요? 그건 미국 돈의 가격이 한국 돈에 비해 훨씬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휘자가 더 빠르고 강력하게 지휘봉을 휘두르자 전 세계의 돈이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달러의 가치는 치솟았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졌죠. 박 과장은 엔비디아 주식 자체의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그가 보유한 자산의 국적인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중의 혜택을 본 셈입니다. 1320원에 교환되던 미국 돈이 1450원에 교환되면서 앉은 자리에서 10%에 가까운 환차익이라는 보너스를 받은 겁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보세요. 우리는 이 파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을 막을 수도 없고 강대국들의 정치적 합의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와 같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파도의 원리를 이해하고 다가올 풍랑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금리와 환율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이 경랑의 바다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단단한 구명조끼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김대리처럼 고정금리 대출을 고려하거나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것, 달러 강세가 예상될 때는 박 과장처럼 달러 자산의 일부를 배분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 이런 판단들은 모두 금리와 환율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읽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일부 투자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당신의 월급, 당신의 대출이자, 당신의 노후 자금,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교환의 법칙 속에서 끊임없이 그 가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생존 능력입니다.